오늘 뭐 기회사도 했지만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간 안보와 관련된 인간 안보 강화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그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감염병, 그 재난, 테러, 조직 범죄, 마약 문제 등이 이러한 것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자.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안보보다는 인간 중심의 인간 안보적 위협, 그리고 또 비전통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 우리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가장 큰 핫 이슈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우리가 뭐 나비 효과라고도 하지만 뭐 뉴욕에서 어떤 나비 날갯짓을 하면 동양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또 뭐 우한에서 재채기를 한다면 뭐 뉴욕에서 감기가 걸린다 뭐 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그 인간 안보적인 문제는 매우 그 어떤 핫 이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아시아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 베트남 이런 국가들, 동남아시아에서는 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에서 테러리즘 이런 것이 있고, 또 쓰나미 이런 자연재해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물론 한국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세계적인 국제적인 문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중강국으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들 파워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 안보와 어떤 그 안보 위협 상황 이런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안보와 외교와 관련된 그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안보 위협 상황과 현재 어떤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것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러한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 신흥 안보 위협 이런 것이 보건 안보, 기후 변화, 사이버 안보, 또 에너지 안보, 인구 안보 또는 난민 문제 이런 것이 있고, 대규모 자연재해 재난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위협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 아시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과거의 어떤 탈냉전 질서를 형성했던 그러한 국제 정치학 속에서 냉전이 다시 대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서방과 어떤 동양의 어떤 국가 이기주의 이런 것이 이러한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그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각국은 자국의 국경을 폐쇄를 한다든가, 또 어떤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뭐랄까 방역을 하는 이러한 것을 서로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것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보에 있어서 어떤 강대국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이러한 역할도 있지만 각국은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충돌하는 그런 양상 속에서 한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뭐 어떤 독일과 같은
브라질과 같은 그러한 국가들이 중견 국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그 어떤 미국과 중국의 모델에서 넘어서서 지금은 영국, 브라질, 인도,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국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어떤 국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지만 소프트 파워를 뭐 행사한다든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뭐 군사력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중견 국가 또 미들 파워 이렇게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될 수 있는 국가들이 브라질 또 한국, 독일 이런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시다시피 인간 안보라는 것은 1994년에 유엔 개발 협력 기구에서 논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그 어떤 국가 중심주의의 국가 중심의 군사적인 그러한 그 어떤 안보적인 측면을 넘어서 개인의 어떤 안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인간 안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빈곤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보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간 안보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1세기에 있어서는 과거의 그 어떤 군사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충돌도 있지만 이러한 인간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것이 많은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로서 외교라든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또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특히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은 그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관련해서 동남아시아에 많은 지원을 했고, 이러한 것을 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비전통적 안보 위협 또는 인간 안보 위협에 있어서는 일본이 상당히 그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ODA 뭐 이런 데도 많은 영향을 해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남방 정책이 있었지만 2017년 11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면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중견 국가로서 동남아시아의 어떤 인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인간 안보력을 강화를 하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외교 안보 역량을 확산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해 나가자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 인간 안보 위협을 제거를 하고 감쇄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외교력은 물론 또 우리의 영향력도 더욱더 확대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는 이렇게 퍼블릭 굿즈라고 하는데, 공공적인 어떤 공공재 차원에서 인간 안보 위협을 강화시킨다면 이러한 것이 그 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 그리고 우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견 국가로서의 인간 안보에 대한 우리가 할 일은 매우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대응책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안보 위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간의 어떤 교류도 필요하지만 민간의 어떤 전문가 그룹이 어떠한 대응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을 개발하는 그러한 그 트랙을 계속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건 트랙 1, 트랙 2, 또 트랙 1.5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서로가 어떤 그 인간 안보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자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서 이러한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ODA와 같은 그러한 어떤 자금을 모아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교류 확대라는 것을 했고, 그 서양에서 보면 또 있고, 또 국제사회 인터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폴을 형성해서 이러한 것을 예를 들면 조직 범죄라든가 마약 범죄, 또 자금 세탁,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대학교와 같은,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각 국가의 어떤 국방대학교라든가 국가 안보를 연구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과의 어떤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 안보적 위협을 제거를 하고 줄여나가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또 국내적으로도 그러한 인간 안보적인 위협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그룹을 계속 만들고, 이 그룹들이 서로 토의를 하고 상호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러한 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인간 안보적 위협을 제거할 때 그 나라의 경제 성장, 또 인류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내지는 중견국으로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 전후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던 그런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또 그러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고 신임받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늘 이렇게 한 30분 또 한 40분 정도 이렇게 들어왔지만, 우리 학회가 이러한 것도 계속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나마 아시아의 인간 안보와 관련된 어떤 강화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어떤 그 화두를 던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조언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요. 토론자 분들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임 교수님.
이어서 제가 계속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는 안성익 교수님이 좀 사정이 있으셔서요. 공동연구자인 제가, 임유신 교수가 계속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 발표 주제는, 중대장의 육군 전형성, 프로토타입이죠. 네. 그리고 육군의 사회적 위상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대장의 어떤 중대, 육군에 대한 동일식 미치는 영향 연구로서 실증 연구가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동기부여와 경제적 교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에 대한 어떤 자발적 공헌,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걸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조직에 자발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는 공헌한 만큼의 경제적 보상 기대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라서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경우도 보통 공헌에 대한 보상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전제가 되는 게 통상적인 얘기죠. 그렇지만 군이라는 환경이라는 것이 결국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목숨이 이제 달려있는 그런 전쟁터에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목숨을 걸고 내가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헌신할 수 있겠느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문제의식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대장의 역할들이, 특히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소대장의 위치라는 게 뭐 6.25 때는 뭐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총알바지라는 얘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임관하자마자 별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현재의 소대장들의 모습을 보면 부여되는 책임에 비해서는 또 권한이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지휘 부담이 많은 상태거든요.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전투 시에는요, 평상시에도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결국 이제 지휘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경제적 보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증진시킬 만큼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동기부여를 증진시키는 게 참 중요한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 이제 문제의식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조직 동일시 관점에서 좀 방향을 좀 모색한 것이 결국은 조직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하게 받아들일 때 조직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다. 이게 이제 조직 동일시인데, 결국 군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 그 목적이 자신의 목적이 됐을 때 군에 대한 공헌이 보상순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높아질 경우에는 그런 보상과 무관하게 목표 달성을 자발적으로 공헌을 하게 된다는 거. 뭐 옆에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의병장들 뭐 전혀 군대 같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들이 뭐 정규 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이렇게 했던 걸 보면 그만큼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도 좀 대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 새로운 동기부여 방안, 조직 동일시 관점에서 한번 접근했습니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입각해서 상급 지휘자, 소대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중대장이죠. 리더에 대한 어떤 정체성,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육군, 사회적 명성, 요 두 변수를 가지고 실증하는 게 이제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헌 연구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쭉 보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 정체성,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회적 정체성은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뭐 여기 국가, 인종, 학교, 직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인데, 이거를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학교 계신 분들 대부분이시지만 또 여러 속해 있는 어떤 비공식적인 조직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회 정체성을 개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요,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가 약할 경우에는 경계가 구성원의 경계가 약하고 집단 간의 경계는 이제 약한, 구성원 간의 경계가 강하지만 경계가 약한 경우, 결국은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불일치가 되는 게 많고요. 그래서 동일시가 강할 경우에는 구성원들 간의 어떤 경계는 약하면서 단일화되지만 집단 간의 경계는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성원 경계가 약해지면서
조직을 위해서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이 이제 동일시되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리라는 학자에서는 자기 범주화를 보시면 자존감의 상승 동기, 또 불확실성의 감송 동기에 따라서 개인이 또 전체 조직의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 모형은 말씀드렸던 두 변수, 중대장이 갖고 있는 리더의 어떤 전형성, 또 육군 속해 있는 소속 집단 사회적 위상, 요게 소대장의 중대에 대한 자기의 소속 부대에 대한 동일시, 더 나아가서는 육군 전체의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설을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범주화 이론에 따라서 자존감 상승 동기는 육군이라는 전체 조직, 불확실성 감소 동기는 중대장의 리더 전형성, 요거에 대입해가지고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소대장들 30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을 했고 소대장 조인시 문항, 또 육군의 사회적 위상, 리더 전형성의 문장은 이 연구자들의 문항을 사용해서 설문을 했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설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면 요거 이제 구성 개념 타당도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그 설문 항목들이 타당한지를 판단했는데요. CFA 결과 이제 카이제곱 숫자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카이제곱만 가지고는 이제 좀 모형 PC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석 지수들 같이 확인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TLI나 이제 CFI 같은 경우 이제 0.9 이상이면은 타당하다고 하고 있고요. RMSAI는 이제 0.5 이하가 가장 이제 적합하지만 0.5에서 0.8까지는 타당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모델 PC 좀 안정되고요. 크롬 알파 값도 각 변수별로 이제 0.7 이상 나왔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상관관계를 좀 봤는데 보시면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 중대장의 프로토타입과 더불어서 이제 유상 또 중대에 대한 정체성이나 또 육군 정체성 0.3에서 0.2 조금 이제 정체성과 연관해서 이제 중대 정체성과 육군 정체성이 한 0.5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모형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도 모델 필수를 봤을 때 카이제곱 값이 291.8 정도 이상 나왔고요. TLI나 CFI, RMS도 적절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설 검증 1에 대한 표준화 개수 값이나 표준화 값을 봤을 때 지지되는 결과들을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설 1 같은 경우에 0.594, 그다음에 가설 2는 0.139, 3은 111, 또 4는 0.193에서 P값도 유효한 점수로 나왔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해드리면 결국 이제 소대장이 자기가 속한 중대한 동일시는 육군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중대장에 대한 리더 전형성도 중대에 대한 동일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육군에 대한 사회적 이상 이것 또한 소대장이 중대에 대한 동일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육군에 대한 사회적 이상은 소대장 육군에 대한 동일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시사점을 보시면 소대장이 결국은 이제 육군에 대한 사회적 동일시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장교로서 처음 현장 경력을 쌓게 되는 중대에서 동일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현장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육군의 사회적 작용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에 대한 리더 전형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군인답다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중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초임장 교육에 중대장의 모습에 대한 현직 중대장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임유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남은 발표 2개 남아 있는데요. 오늘 제가 남은 발표 조금 이렇게 연결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발표는 계명대학교 김현우 사용진 교수님입니다. 예,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학군 후보생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발표하게 될 계명대학교 김현우입니다. 순서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 연구 분석, 그리고 우수 학군 사관 후보생 획득을 위한 개선 방안, 결론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구성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고 2018년도부터는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이는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군 또는 사회에서 우수 인력 획득에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그 특수성 때문에 우수 인력 획득에 더욱더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육군의 경우 최근 병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과 맞물려 병력 수급과 소부대를 지휘하는 초급장교 획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의 초급장교 출신 비율 중 가장 높은 학군 사관 후보생 지원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투력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군 사관 후보생 지원율 감소와 이에 대한 현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육군 장교 양성 제도는 크게 생도 과정과 후보생 과정으로 나뉘는데 생도 과정은 대학교 학위 과정과 군사 교육을 동시에 이수하는 과정으로 육군 사관학교, 삼사관학교가 있고 후보생 과정은 군사 교육만 이수하는 과정으로 학군사관, 학사사관, 간부사관 후보생 등이 있습니다. 연간 약 6천여 명의 육군 초급장교 획득 인원 중에 각 출신별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학군사관이 6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군사관 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제도를 살펴보면 창설 배경은 6.25 전쟁 이후에 초급장교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투력 약화 타개와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미육군 ROTC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1961년에 국내 군사교육단을 창설한 게 배경이 되겠습니다. 창설 이후에 60여 년간 약 20여만 명의 장교를 배출해서 국가 안보에 기여하였고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정립시켜 나갔습니다. 학군 장교의 필요성은 크게 2가지로 첫째, 질적으로 우수한 초급장교를 단기간에 많이 양성하여 활용 가능하다는 것과 둘째, 국민의 안보의식 유대 강화와 예상되는 적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제도는 다른 장교 선발 과정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학군단이 인가된 대학의 학군단별로 모집 정원을 인가하여 해당 학교에서 지원한 인원들이 경쟁을 통해 선발된다는 것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의 1, 2학년 재학생 중 만 20에서 27세 이하의 남녀로서 1차 전형과 2차 전형을 통해 선발됩니다. 우수인력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군의 우수인력 개념은 사회에서의 우수인력 개념과는 다른데 사회에서의 우수인력이라 함은 어느 특정 분야에서 탁월성과 직접 우수함이 중요한 요건이 되지만 군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한 인재가 아닌 일반적 분야, 즉 멀티플레이어 개념의 인재가 필요하고 특히 지적 학습 능력과 인성, 희생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교가 갖춰야 할 요건은 5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연구 발전을 위한 정신 자세, 둘째, 종합적 지식과 다면적 적응 능력, 셋째, 리더십을 갖춘 인격체, 넷째, 우수한 체력적 요건, 다섯째, 확고한 국가 간, 사생 간, 직업 간의 확립이고 이러한 요인이 바로 육군이 필요하는 장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군 사관 후보생의 우수 인력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수대학 출신 학군 후보생이 우수하다고 보는 관점과 우수대학보다는 인가된 대학의 사관 후보생 정원 내에서 우수한 자원이 우수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기준은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지만 개인의 자질, 지능, 적성 등 골고루 갖춘 사관 후보생이 우수하다는 개념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분석입니다. 연구 모형은 그림에서와 같이 장교 지원 영향 요인과 학군 사관 후보생 획득 제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4가지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학군 사관 후보생 지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최근 학군 사관 후보생 지원율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4년 6.1대 1에서 2020년에는 2.3대 1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율 감소 현상과 관련된 장교 지원 시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는 각각 5가지 요인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면 개인적 요인, 직업적 요인, 환경적 요인 순으로 장교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학군 사관 후보생을 지원하지 않은 전국 대학생 2,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군 사관 후보생을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생활 중에 실시해야 하는 입영훈련, 교내교육, 그 다음으로 취업 준비의 어려움, 주변 만류 순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학군 사관 후보생 획득의 제한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병력 충원의 어려움입니다. 군은 사회 조직에 비해서 인력의 분포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 획득이 더 어렵고 최근 병역 자원인 20세 낭자 인구는 8년 동안 약 12만 명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병역 충원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째,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인력 획득의 어려움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군장교 복무기간은 1968년 28개월에서 현재까지 28개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병복무기간은 1968년 36개월에서 2020년도는 18개월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군장교가 인간 시에는 병복무하는 것보다 10개월 이상 복무하게 됨으로써 대학생들이 병복무를 더 선호하고 따라서 사관 후보생 지원율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학군 사관 후보생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 미흡입니다. 21년 기준으로 학군 사관 후보생에 대한 지원금은 최초 입단 시 400만 원의 장려금과 매월 교보제비 6만 8천여 원, 그리고 입영훈련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 약 70여만 원의 돈을 지급받는데 이에 비해 병봉급과 최저임금은 해마다 인상돼서 사회복지정책 발전 추세하는 현재 학군 사관 후보생에 대한 지원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사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학군 사관 후보생은 대학생으로서 졸업 인증 자격을 갖춰야 하고 또 사관 후보생으로서는 교내교육과 동학예 입영훈련 등 군사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개인적 스펙 쌓기가 일반 대학생에 비해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졸업과 인간을 하게 된 4학년 사관 후보생들은 전공 학부 졸업을 위한 자격 인증, 그리고 장교 인간을 위한 인간종합평가 준비 등 이중적인 부담을 하는 학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수 학군 사관 후보생 획득에 대한 제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학군 장교와 병복무 기간의 형평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최근 국방부에서는 단기 장교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복무 기간 단축 시에는 단기
장교 선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초급 간부의 숙련도나 전투력 저하 우려가 있어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단기 장교 선발 수요를 증가하지 않고 병역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명한 방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학군 장교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급 간부 숙련도나 전투력 저하 극복 방안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경제적 지원 현실화입니다. 단기 복무 장교 장려금은 올해 600만 원으로 약 전년도 비해 50%가 인상되었고 현재 매월 8만 원 가량의 ROTC 역량 강화 활동비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인상이 아닌 사회적 발전 추세에 맞는 지속적인 인상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6사나 3사관 학교 생도들처럼 일정 규모의 봉급 개념으로 품위 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사관후보생 수강 여건 개선입니다. 학군 사관후보생 수강 여건 보장을 위해서 보충 강의를 추가 신설한다든가 별도 과제물로 제출하는 방법 등 학점상의 불이익 방지 방안을 고려해서 국방부와 대학 간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는 것과 현재 동학에 실시하는 입영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이러한 학점 인증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사관후보생 수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획기적인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학군 사관후보생에 대한 홍보 체계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학군단 자체적인 홍보물 제작과 홍보 활동이 주가 되고 이로 인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학군 사관후보생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잠재적 지원자인 중고등학생과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는 육군 차원에서 홍보 전담 조직을 통해서 각종 신세대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추진을 하고 병무청이나 시도교육청과 업무 협업을 통해서 입대장병이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확대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체계를 갖추기 위한 홍보 예산 확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기존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창끝 전투력의 시작인 초급 장교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군 사관 후보생의 획득에 대한 문제점이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이는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이 어떤 요인으로 장교 복무를 결정하고 어떤 이유로 기피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군의 입장에서 우수 인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하고 있는 우리 학군 사관 후보생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우수자원 확보와 군이 요구하는 능력을 동시에 구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 발표 마쳤습니다. 토의사항 있으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사회 진행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박사님께서 우수인력 확보 관련해서 언급해준 내용들은 아주 시의적절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18개월 단축되면서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학군장교 지원율 제한이라든가 우수인력 획득이었던 제한된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잘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훈 박사님께서 태권도와 오키나와 교원에 관한 문화적 연계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송일훈 박사님. 네. 진행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 태권도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는 이유는요, 지금 태권도가 지금 역사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중국이 지금 다시 한번 태권도 역사를 본인들 역사라고 지금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에 대한 부분은 많이 실기적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우수하게 좀 나갈 수 있지만은 지금 역사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원형과 오키나와의 기원의 문화적 해석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문화적 해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지금 대부분 사료들이 2차, 3차 사료를 가지고 지금 역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의 문화 태권도가 위상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림픽에서도 거의 금메달, 거의 노메달이죠. 노메달 입장에서 왔었고, 지금 태권도가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엄청나게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커져 있지만은 역사 정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의 가라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본인들이 태권도의 기원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당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수. 그래서 당수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보시면은 서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의 역사상에는 전통주의 역사관과 수용주의 역사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통주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사로서 고대부터 사만시대부터 근대, 현대까지 이르는 역사를 말하는 건데 그 역시도 정확한 사료 없이 무분별하게 역사 정리를 하고 있고요. 수정주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오키나와에서 탄생된 배경이 쉽게 얘기해서 일본의 공수도로 바뀌었을 때 났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한국의 문화 자체가 변화돼서 와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태권도의 역사성을 전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태권도의 역사성에는 원형과 본질과 문화적 가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권도 학계의 역사 진입에서는 정통주의 사관과 수정주의 사관을 나누어 논쟁 구도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청나게 좀 논쟁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반면 수박과 당수 그리고 건법 등 역사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고려와 조선 전기 문화적 해석에 따른 그 시대에 어떠한 목적으로 교류 및 시대적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재고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지금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정통주의 사관과 시정주의 사관, 문화 해석적 측면의 교류 사관을 이 3대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연 오키나와하고 조선하고 어떤 교류를 했었는지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세종실록에 이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한 40여 차례 일본을 왕래하면서 또 세종실록에 보면은 그 세종대왕이 희귀시를 내는데 우리의 수박을 구경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저 솔직히 태권도 학자는 아닙니다. 모도학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 없이 무분별하게 태권도는 어디서 나왔다, 어디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찾아보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의 원형과 오키나와 기원은 문화적 해석에 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면, 우리가 오키나와라는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박과 당수, 이 자체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태권도의 그 근현대에 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일본의 공수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내집었을 때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뭐냐. 우리가 정통주의 사관과 수중주의 사관 문화적 해석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방면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와 3차 연구자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역사에서는 1차 사료입니다. 1차 사료 측면을 가지고 문화적 해석과 역사적 기반을 둔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쟁 속에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야 되는데 계속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엄청난 연구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에서 1차 사료에 대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 많은 예산이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학회도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은 공동 연구를 하게 된다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런 실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은 선행 연구들 본체 분석하면 대다수 태권도 역사적 기반을 하는 정통주의 사관과 수준주의 사관으로 연구한 결과는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수방의 태권도와 가라데, 역사적 1차 사를 기반을 하여 고려와 조선, 그리고 율곡국 등 문화적 해석과 교류 및 연관성에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찾아봐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박 기록도 역시도 세종 때 이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수박에 대한 부분이 왜 사라졌나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역사 드라마 이방환을 하게 되는데 이방환이가 이 호족들에 대한 중심에서 무예의 병사들을 하는 그 부분을 다 없애버립니다.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병사를 거질 수 없는 문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청당하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무예의 기반은, 세종 때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패전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방안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역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삼태국의 문화적 기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체성이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삼태국이라는 것은 오키나와 똑같은 삼태국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똑같은 삼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종교인데 종에서도 우리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율곡국은 과연 오키나와는 어디 나라냐 라고 한번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죠. 지금 대마도도 역시도 원래는 우리 땅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사학계에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역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오키나와가 원래 우리나라 3.1 운동처럼 오키나와도 일본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서 투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쟁에서 있지만 다시 한번 일본어 기습되면서 그들이 뭔가 얻고자 한 부분들을 많이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수박과 가라데 그리고 고려와 조선 및 르국국 등의 삼태국 문화적 기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태권도의 역사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문서 하나가 또 발견됐는데 유구르죠. 유구가 유구국이거든요. 유구라고 하는데 유구 무비지가 발견됐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면은 삼별초가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삼별초가 고려가 망한 후로 시켜서 전쟁이 진 다음에 삼별초뿐만 아니라 고려가 망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만명을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태권도의 신체 문화 학문과 본질의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신체 학문과 본질의 문화적 가치를 통해 덕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문화에는 품체라는 것이 있는데 품체를 통해서 서로 간에 덕성을 높일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가 있죠. 이 전통주의 이 태권도 본질 문화적 가치에서는 1960년대 전통주의 태권도사가 1970년대 대대적인 태권도 세계적 과정 속에서 외국신과 결부되어 정립되어 보급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립되었을 때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쭉 고려사나 조선사를 그 다음에 이걸 꾸준히 보고 이걸 연구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태권도의 이 자체가 커지니까 이걸 뭐 태권도 품체도 뭐 일주일 만에 만들었단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라데의 그 태권도 품체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역사도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사관을 가지고 그냥 무분별하게 전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 이후 태권도 학문화 과정, 태권도 학과의 등장 속에서 촉발된 전통주의 태권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으며 이론에 수정주의 사관이 등장하게 된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수정주의를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 지금 서울대 출신이시면서 지금 대한 태권도 회장하고 계신 양지만 교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새로운 이 수정주의 우리가 오키나와를 인정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비판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제시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후대에서 후학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학문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역사의 기반은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교는 전통주의 태권도 사관을 그 기반으로 기록하고 진행하고 있으나 수박과 가라데 그리고 고려와 조선, 누국부 등의 상태국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그 부분은 아주 미흡한 시점입니다. 누국부 당수와 수박 그리고 태권도의 원인의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사를 살펴본 결과 오늘날 누국부는 우리가 많은 교류를 나라인데 세종시에 등장합니다. 이때 조선 초기에 이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십 차례 파견되었습니다. 이건 뭐 찾아보지도 않더라고요. 태권도 학교에서는. 특히 이해라는 인물이 가부 역할을 했다고요. 세종 때 특산말을 바치고 왕족 각종 행사 때 맨몸 위에 수박을 했던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때 공부를 마쳤던 사람들이 조선의 수박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공수 또는 가라데는 누국부에서 기운과 손과 발을 이용해서 상대에 타격하는 당수 맨몸 격투무예이며 원래는 한국 수박에 생성된 무예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수란 자체가 우리가 당나라 당자도 있지만 실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당이라는 그 자체가 당나라를 표기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도 당 얘기가 있는데 그쪽도 중국 사람들이 살았다 해서 이렇게 당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수박이라는 이 자체는 이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중국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그 문화적 형태, 중국의 문화 권법이나 한국의 태권도하고는 차이가 있듯이 동일한 한자지만 문화적 해석에서 다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누국국의 만국 정량종에 나오는 요거의 이 종인데 이 종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족의 명문은 국가의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정체성은 조선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국분도 일본에서 보면 서쪽에서 중국에서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봐야 동남쪽에 있는데 자신들을 남의 나라로 규정을 보면 정체성이 한국이라는 의미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을 경희대학교 강백호 교수라는 분이 이걸 많이 제시를 했더라고요. 역사학자죠. 그는 누국부 국기 모양이 태극임을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태권 연구가 김현 박사의 태권사 고대사를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역사 정통론을 제시하는 거죠. 기효신세의 권경 장권 32세에 있는 자세나 배치가 삼배치 수복을 기록한 삼배치 기록도 지금 okinawa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유국무비지에 대한 유구라는 말은 이제 누국국을 얘기하는 거죠. 41, 42, 43, 44, 47, 48회라는 이름만 다를 뿐 모두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다른 형태의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여건이죠. 증거이죠. 유국무비지는 18회로 구분하여 동작에 나오며 설명가 하고 있습니다. 총 48회 수법은 쌍으로 우륙 수임 중국의 장권 32보다는 훨씬 더 많으며 두 사람이 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품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제기의 기법은 상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손으로 잡아 재반 후에 손이나 발로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 호신술 형식과 같은 건데 태권도 이제 시범에서 많이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의 고미라는 저서는 아시아의 문명을 한민족 일부에서 벽제하는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전한 한국무예, 고미의 태권 기운이 비밀로 가라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권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태권이 있는데 지금의 태권은 유의적 태권이 있고 각축 태권은 말 그대로 강하면서 절대면서 하는 것이겠죠. 특히 태권도 역사, 오키나와 가라데 시연이 고려의 수박이자 조선은 각축 태권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이 사라진 이유는 이 방안이 정권 강화를 위해서 무예 부분을 차단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반 서민들에게 갔기 때문에 태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권이 비밀스럽게 우리나라에
전승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유국국, 삼태계 당수와 수바, 그리고 태권도의 운영과 그 본질을 보면은 오키나와 당일체에서 전승된 태권도 동작은 삼태계이며 우리가 흔히 원방각이라고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방각, 지난번에 우리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원방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이 원방각은 태권도의 의미를 한다 그러면은 벌려서기, 서기, 찌르기 등으로 태권도의 동작을 3대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새에 보면은 이 태극의 형태를 쥐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유국국에 좀 바뀌거든요. 그다음 우리나라의 조선사원의 3태극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국국은 말 그대로 일본한테 침략당해서 뺏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제국주의 사상을 계속 가고 있고 중국은 동공공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제시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시태죠. 자,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 태권도 기회설료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는데 대다수 태권도는 역사성 인식에 매우 부족한 시점입니다. 오키나와는 조선시대에 우리가 밀접한 교류를 하였으며 이를 봤을 때 수박과 당수는 연관성이 있는 친밀성 있는 고정문헌들과 의미를 존재하였습니다. 즉 오키나와 태권도 기회설 역사성 인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태권인들에게 애석의 지평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첫째, 국기 태권도의 역사성 학문의 본질적인 논의에 관한 주요 관심사는 정통주의 태권도사에 관한 한국 문제가 무엇이냐나 하는 정립 논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했던 것을 단순히 이걸 그대로 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1차 사로, 2차 사로, 3차 사로를 통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앞전 쉽게 해서 1960년대에 사과를 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정체성에 휘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 있다는 거죠. 결정은. 둘째, 국기 태권도 역사 학문은 일반 학문, 하위 학문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무예실제 역사성 복원과 신체 사상 학문을 시도하고 있어 태권도는 그 정체성에 위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라는 것은 기록을 통해서 역사서를 써야 되는데 자기 생각, 그 소설이 되는 거죠. 제일 위험한 것이 역사는, 히스토리는 홈지식과 포화지식이라는 그 전조 속에서 뭉쳐져야 되는데 홈지식의 기명 없이는 역사를 기록하면 그건 소설입니다. 그런 소설을 지금 국기원에서도 계속 주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을 주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는 겁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기 태권도 학문화 기틀을 말하기 위한 정통주의 태권사에 관한 정확한 논증과 함께 정립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시급합니다. 첫째, 태권도 신체 학문에 보이는 정통주의 태권도사에 관한 정체성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실의 태권도 학교에서는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간다면 국기 태권도 신체 학문에 대한 정체성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가라데가 이번에 올림픽에서 엄청난 금메달을 나왔었죠. 지금 중국에서도 많이 독립공정식으로 태권도를 지금 자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대는 단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단점을 발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태권도의 역사관은 명확한 정통주의 태권도사에 관한 정확한 논증과 함께 정립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태권도 역사 교육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태권도 역사관을 자세히 이렇게 보고 1차 사로, 2차 사로를 가지고 논증을 해야 되지 막연하게 기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는 역사학자가 태권도사를 기록해야지 일반 학자가 태권도사를 기록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Dr. Sung's wonderful presentation. Now we are move on to roundtable discussion. 예, 송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이제 4분 발표를 하셨고, 지금 저희들 약간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표는 좀 제한될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한 2분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 30초 정도 간단하게 코멘트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삼사관학교의 강용관 교수님 의견 네. 개진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육군 삼사관학교에서 그 생도들에게 교육학 및 교육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용관 중령입니다. 또 현역 장교입니다. 네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제가 뭐 각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으면서 좀 느꼈던 점이나 얻었던 시사점을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홍재 교수님께서 그런 인간 안보 위협이라는 저로서는 좀 다소 생소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새로운 위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인지하게 돼서 좋았고, 저는 이제 뭐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의 교육자로서 주로 이제 군사적인 직접적인 위협이나 간접적인 위협에 대비해서 어떻게 또 유무형 전투력을 창출할 것인가, 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도들에게 또 교육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또 새롭게 인간 안보 위협이라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현역 장교들뿐만 아니라 이 양성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올바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구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사점을 좀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임유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면의 연구를 보니까 결국은 군의 사회적 위상이라는 것이 정말 그 군의 하급 제대인 참 그 중대급, 소대급의 장인, 중대장, 소대장들에게까지 참 영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언론에서 참 군의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군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부각되는 참 이런 또 현실이 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또 같은 또 장교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면들이 또 많이 부각될 수 있을까,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또 군인으로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나의 책임도 있다, 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김현우 사용진 교수님께서 이제 학군 후보생 그 획득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게 저는 뭐 삼사관학교에 있어서 획득이라든가 교육 체제는 학군과 다르지만 참 그 결국은 공통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우수 인력을 획득해서 우리 창끝 전투력을 강화하는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삼사관학교도 사정은 다르지만 좋은 인력을 획득하는데 여전히 다양한 그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는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참 고민해야겠구나, 또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시사점을 얻었고, 마지막 그 송일훈 교수님께서 이제 태권도와 이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뭐 태권도를 제가 이제 깊게 연구를 안 해봤지만은 뭐 어릴 때부터나 또 사관학교 때 또 군에 있을 때 꾸준히 이제 수련은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단순히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고 국가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고 해서 이게 뭔가 잘 정리가 된 것이 아니구나. 실제 문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이 잘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치라든가 뭐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또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또 문헌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또 오해들이 생기고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태권도 역시 잘 또 정립돼야 될 분야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국방대학 PKO 센터의 강유경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그 피드백 해주겠습니다. 강유경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국방대의 PKO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효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술 회의에서는 제가 처음 참석을 하게 됐고요. 앞서 우리 삼사관학교 강윤관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네 분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 참가하면서 느낀 바를 조금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PKO 센터에 있다 보니까 저희의 분야가 이제
본인 분야에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많은 그 주제라든지 어떤 다른 교수님들의 전문 지식이나 그런 주제 분야에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이런 학술회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와 또 교수님들의 전문 지식들을 접할 수 있게 돼서 저 입장에서도 또 다양한 어떤 관점 그리고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조홍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학술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고 또 그 활동을 폭넓게 하면서 우리의 그 전문 분야뿐만 아니고 새로운 시각에서 다른 분야를 볼 수 있고 이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 또한 이런 학술회의를 통해서 우리 학회에 이 군사 밀리터리 저널에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효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네 분 발제 정말 뜻깊고 의미 있게 잘 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인력 확보와 태권도와 기여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해서 지금 현재 인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 어떤 공적 가치 부분이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단순히 어떤 그 정책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적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인력 자원을 획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들에게 줄 수 있던 자부심, 긍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제한사항 없으면 저희도 약간 시간이 좀 제한돼서 제2세션에 있는 최진호 교수님께 다음 바톤을 넘기려고 합니다.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